영원히 죽지 않는 삶. 그것이 행복은 아닐 거야. 레베카 스클루트,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김정한, 김정부 옹김. 꿈꿀 자유, 2023년.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1951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여성이 31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망하기 전까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당시 가장 최신의 암치료법이었던 방사성 동위원소인 라듐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그 대학병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당시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진으로부터 가장 최신의 암 치료를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헨리에타 렉스, 이 책 제목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헨리에타는 2023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이미 반세기가 훌쩍 지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헨리에타는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여전했고 공공 영역에서조차 백인과 흑인의 공간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헨리에타가 받았던 가장 최신의 암 치료조차도 존스 홉킨스 병원에 별도로 마련된 흑인 전용 진료실에서 흑인 진료를 담당한 백인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흑인 전용이긴 했지만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었고 수술도 받았으며 여러 차례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흑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가 없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현대생명과학 연구사에서 기념비로 남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과학자들은 헨리에타의 몸에서 수술로 절제된 암 조직으로부터 암세포를 분리하여 세계 최초로 사람 세포의 배양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헨리에타의 암세포는 다른 환자의 암세포와 다르게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헨리에타의 암세포를 이용해 생명 현상의 여러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1955년 조너스 솔크 박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백신을 생산하는 데 헨리에타의 암세포를 활용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없기에 반드시 숙주세포가 필요한데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마구 자라나는 헨리에타의 암세포는 백신의 재료로 너무나 딱 맞는 재료였습니다. 이때 개발된 백신 생산법은 오늘날에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의 배양에 처음으로 성공한 존스 홉킨스 병원 과학자들은 이 세포를 헬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세포는 헨리에타가 사망한 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서 계속 분열하고 있으며 처음 배양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의 실험실에 분양되어 생명과학 연구자라면 하나씩은 꼭 보관하고 있는 암세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헨리에타는 1951년에 사망했지만 지금도 그녀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존스 홉킨스의 과학자들은 당사자인 헨리에타는 물론 그녀의 가족에게 스스로 절제된 조직에서 암세포를 분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끔찍하지만 이런 사실은 당대의 과학자들, 특히 백인 중심의 과학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구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환자나 가족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세포의 이름이 왜 헬라로 붙여졌는지, 이름의 알파벳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포를 이용한 생명과학의 중요한 발견에 열광했지 정작 이 세포의 기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는 흑인 여성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는 환자 이름에서 알파벳을 가져왔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멋진 이름을 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명명이었습니다. 세포배양에 성공한 과학자조차 이름의 기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헬라 세포 이후 과학자들은 여러 인종에서 유래한 다양한 암세포 배양에 차례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헨리에타 렉스가 백인 여성이었다면 그토록 무관심했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엄청 복잡한 윤리적 판단의 충의가 교차합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윤리적 비판점은 과학 연구라는 이름 아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생체 시료를 모아다가 멋대로 실험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헬라 세포 배양으로 가능하게 된 소아마비 백신 생산 등의 엄청난 성과 덕분에 이 세포가 처음 탄생한 배경에는 과학자 사회와 언론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현대적 연구 윤리를 교육받은 과학자로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파고들면 인권 등 여러 지점에서 윤리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세계의사협회가 의료 윤리 기준을 정한 헬싱키 선언 이후 연구를 위한 윤리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의 연구 윤리 기준 과학자가 위험한 실험을 몰래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을 키우고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극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잘 곱씹어보자는 이유에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잘 정립된 과학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은 그 이론의 보편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 성과라고 할지라도 그 성과를 윤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연구 과정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헬라 세포가 탄생하는 과정에는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녀의 삶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과학적 성과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